자, 오늘 할 때 여러분이 몇 가지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B반 담임 교사를 맡고 있는 판곡중학교 과학교사 신석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연구 과제 발표할 때 몇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을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디오는 모두 켜진 상태에서 우리가 발표회를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이크는 오프 상태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질문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스스로 마이크를 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학생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채팅창에 불필요한 이야기는 적지 않도록 하시고요.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질문 의견 있을 때는 마이크를 온 상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진행자인 저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먼저 순서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순, 2순, 3순, 4순, 5순, 6순, 7순, 8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팀별로 발표 시간은 10분 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10분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이나 어려운 점은 있을 텐데 우리가 서로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잘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두 팀을 지도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어려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도교사로서 뿌듯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마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봤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의의를 두고 이렇게 한번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순, 2순, 3순 이렇게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모든 참가자에게 권한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순에 강수한, 강의한, 방지민 학생 중에 한 명은 지금 화면 공유를 하셔가지고요. 그 발표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공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다른 분들도 다 보이시죠? 선생님도 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온 해주시고요. 시작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참고로 발표 공유 시작할 때 옆에 자신의 프리젠테이션 소개를 보기 누르면 간단하게 이름 돼요. 정도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물에게 들려주는 음악의 속도에 따른 식물의 성장 속도 차에 대해 연구한 오마중학교 강수한 오마중학교 소리가 안 강의한 들리는 것 다음에 같은데요. 네? 다른 분들 들리시나요? 어? 아, 그래요? 저만 안 들리나? 잘 들려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고양제일중학교 방지민입니다. 저희 연구 발표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다음에 연구 방법과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그리고 참고 문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예로부터 음악이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락 음악을 식물에게 들려주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클래식 음악이 식물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검증이 되었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음악의 속도에 따른 식물의 성장 속도 차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연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책에서 빠른 음악을 들으면 사람들이 더욱 빠르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운동 능력이 더욱 증가한다고 하여서 식물에게 빠른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느린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는 더욱 잘 또는 더욱 빠르게 자랄까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그린 음악 농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 음악 농법은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농법인데, 만약 식물에게 어느 속도의 음악이 적합한지 알게 되면 그린 음악 농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음악의 속도에 따른 식물의 성장 속도 차이를 보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연구에서 음악의 속도를 달리하여 식물에게 들려주었고요. 저희 조는 우리의 그 음악의 속도가 빨라지면 식물의 성장도 촉진된다는 것을 가설로 세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이는 논문들을 보면서 저희는 음악의 속도가 운동 수행 능력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탕으로 식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실험에서 쓸 식물로 정한 것은 강낭콩으로, 강낭콩은 성장이 빠르고 길이 측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인 연구 방법은 강낭콩을 준비한 뒤 같은 화분에 심고 비슷한 환경에서 기르며 각자 다른 노래를 들려주며 들려주는 노래의 속도에 따른 강낭콩의 성장 속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메트로놈, 클래식, 현대가요 등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정말 그 노래의 멜로디나 세기뿐만 아니라 속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래의 속도는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노래의 속도를 빠른 속도의 음악, 중간 속도의 음악, 느린 속도의 음악으로 나누었습니다. 강낭콩은 일반적으로 4-50일 경에 열매를 맺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때를 완전히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어느 정도 성장이 일어난 후에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3주를 지켜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강낭콩의 뿌리가 날 때까지 물에 적신 솜 위에 올려놓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심을 정도로 나면 되도록 비슷한 성장 속도로 뿌리가 난 콩들을 골라 물에서 적신 솜에서 빼서 흙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파고 콩을 심습니다. 식물에게는 들려주는 음악을 제외한 조건을 모두 동일시하며 식물에게 노래를 하루에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들려주며 3주의 기간 동안 결과를 관찰합니다. 3주 후 각 식물의 성장 속도를 기록합니다. 각 조건의 화분에 콩 3개를 심었고 가장 작은 식물을 제외한 두 식물의 키에 대한 평균값을 실험 결과로 합니다. 다음은 식물을 심은 모습이고요. 1번, 2번, 3번이라고 식물 화분의 각 노래 속도에 따른 번호를 지칭하여 그 화분에 혼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하면서 1, 2차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느린 속도의 비트 50bpm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림을 참고하여서 1, 2차 실험 모두 빠른 속도의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성장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간 속도의 음악과 느린 음악 사이에서는 중간 속도의 음악이 약간 더 나아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클래식은 1차 실험의 결과를 보면 중간 속도의 음악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었지만 2차 실험에서는 결과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 메트로놈을 들려주며 실험을 해본 결과 현대 음악과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을 때는 중간 속도의 음악이 식물의 성장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메트로놈을 들려줄 때는 느린 속도의 음악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음악은 식물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는 실험이기에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일사량, 기온, 공급이 되는 수분의 양, 심은 깊이, 씨앗의 성장 속도가 개인차 등 많은 요인이 확실하게 변인 통제되어야 되는데 위 실험에서는 들려주는 노래 외의 조건은 최대한 동일시하려 노력했으나 완벽히 동일시하지 못하여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인 통제를 완벽히 할 수 없다는 점과 식물의 개인적인 성장 속도 차가 실험을 하면서 아쉬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식물의 성장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빠른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인간의 성장에도 다른 동물들의 성장에도 차이를 줄지 궁금해져서 다음에는 더욱 광범위한 노래를 더 다양한 식물들과 생물들에게 들려주며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 문헌은 이렇게 있었고 참고 문헌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지금 첫 번째 1팀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이 있으면 질문을 마이크를 켜시고요. 질문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무도 질문을 하진 않네요. 제가 지도교사로, 담임교사로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이 실험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인 통제나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발전하게 되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잘해 주셨고요. 그럼 1팀 학생들은 화면 공유를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팀 학생들 화면 공유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팀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몬 껍질 추출액의 곰팡이 방지 효과 탐구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백운중학교 김미나, 풍산중학교 최한결, 광성드림중학교 홍예은입니다. 저희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락스는 곰팡이 제거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락스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레몬 껍질에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레몬 껍질의 락스를 대신하여 쓰일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 하였고, 그 목적이 2가지로 나뉘는데 곰팡이 제거 효과나 또는 방지 효과에 대해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에서 추출액 제조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몬 1개의 껍질을 깎아낸 후 믹서기에 갈았습니다. 두 번째로 물 200ml와 함께 40도에서 60도를 유지하면서 끓였습니다. 이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활성 성분의 구조가 변하거나 분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 과정을 5번 반복하였고 추출이 끝난 후 망을 이용하여 걸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출액 원액은 냉장 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 곰팡이 배양 방법입니다. 빵 곰팡이로 알려진 리조푸스 스톨로니페르가 가정에서 쉽게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서 곰팡이의 번식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곰팡이 배양 방법은 첫 번째로 방부제가 포함되지 않은 천연 식빵을 구입합니다. 두 번째로 곰팡이는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번식을 잘 하기 때문에 여름날 베란다나 냉장고 천장 부분의 따뜻한 장소에 빵을 두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 어느 정도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기를 어느 정도 통하게 한 후 2일에서 4일 동안 기다리면서 곰팡이의 생장 과정을 확인합니다.
연구의 방법 및 내용의 연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레몬 껍질 추출액이 빵 곰팡이의 번식 및 사멸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였습니다. 예비 연구의 관점에서 레몬 껍질 추출액이 빵 곰팡이의 번식 또는 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습니다. 빵 곰팡이 번식 방지 효과는 빵에 레몬 껍질 추출액을 뿌린 실험군과 빵에 물을 뿌린 대조군에 대해 번식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사멸 효과는 빵 곰팡이에 직접 레몬 껍질 추출액을 뿌린 후 시간에 따른 곰팡이 밀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몬 껍질 추출액 농도에 따른 빵 곰팡이의 번식 방지 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예비 연구를 통해 빵 곰팡이의 번식 방지 효과를 확인한 후 레몬 껍질 추출액의 농도를 달리하여 곰팡이 번식 정도를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실험 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곰팡이가 퍼진 단위 면적을 1제곱센티미터의 개수를 확인하였고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최적 농도를 탐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예비 연구의 번식 방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식빵에 물을 뿌린 대조군과 레몬 껍질 추출액 약 2ml 정도를 뿌린 실험군을 4일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조군은 3일째부터 빵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였으나 레몬 껍질 추출액을 뿌린 실험군에서는 빵 곰팡이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즉, 레몬 껍질 추출액이 빵에 뿌려진 경우에는 추출액의 어떠한 활성 성분이 빵 곰팡이가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멸 효과에 대해 예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우선 빵 곰팡이가 번식한 빵에 물을 뿌리거나 레몬 껍질 추출액을 분무기로 5회 뿌려준 실험군의 곰팡이 사멸 효과를 3일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험군에서는 곰팡이 사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빵 곰팡이가 잘 번식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추출액 농도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레몬 껍질 추출액의 원액을 물과 섞어 50%, 70%, 100%의 농도의 추출액을 준비하였습니다. 빵에 농도별 레몬 껍질 추출액을 약 1.4ml 정도 뿌렸습니다. 실험은 총 6일 동안 관찰하였고 5일부터는 빵의 측면에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곰팡이가 자란 면적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의 결론입니다. 레몬 껍질 추출액은 빵 곰팡이가 번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레몬 껍질 추출액의 농도가 커짐에 따라 번식 방지 효과도 증가하였습니다. 레몬 추출액의 농도가 50%로 묽어져도 곰팡이가 빵 표면에서 자라지 않았고 추출액이 닿기 어려운 빵의 측면에서만 번식한 것도 레몬 껍질 추출액이 곰팡이 번식 방지 효과가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레몬 껍질 추출액은 빵 곰팡이를 사멸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몬 껍질은 친환경 곰팡이 방지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제안입니다. 하지만 이 탐구 활동을 통해 레몬 껍질 추출액의 어떤 성분이 곰팡이의 번식을 방지하는지 알 수 없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레몬 껍질 추출액 자체가 환경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송사리나 벼룩 같은 생태 민감종을 활용하여 생태 독성 테스트도 병행하여 안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미나, 홍예은, 최한결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이 팀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사람들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 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몬 껍질 추출액을 사용하여서 빵 곰팡이가 이렇게
제거보다는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걸 이용해서 친환경 방지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팀 학생들 화면 공유하셔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빨대는 무엇일까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매동중 오재우, 연무중 김윤서, 보라중 김종혁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 과정입니다. 9월 15일까지 배경조사를 9월 24일까지 현장 체험 학습을 10월 8일까지 사전 실험을 진행하였고 10월 22일 그리고 11월 5일까지 개별 실험을 진행, 11월 12일까지 연구 요약서 작성, 11월 20일에 PPT 제작, 11월 26일까지 발표 준비와 연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현재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입니다. 플라스틱은 반영구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레기가 되는데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가 주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소각되어 태평양의 쓰레기성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저희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플라스틱 빨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고 조사를 통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친환경 빨대 사용화 캠페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문득 친환경 빨대 중 어떤 빨대가 적합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빨대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전조사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빨대가 플라스틱 쓰레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기 위해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는 캠페인이 있다는 것을 사전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실험에 필요했던 친환경 빨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한 알게 되었는데 그 종류로는 대나무 빨대, 사탕수수 빨대, 쌀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실험 1입니다. 이거는 온도에 관한 실험이었는데 빨대를 액체에 넣고 가열했을 때 빨대별로 촉감, 색, 향 등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였습니다. 우선 각각 친환경 빨대인 사탕수수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등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 빨대를 사용해 마시는 음료 중 가장 대표적인 물과 커피를 냄비에 담아 준비하였습니다. 그거를 가장 센 불로 음료를 가열하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전체의 3분의 2로 줄여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을 다 진행한 후 불을 끄고 차례대로 빨대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 빨대를 흰 종이 위에 두고 각각의 실험 기준에 따라서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물을 가열했을 때입니다. 요 밑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물렁해진 정도를 1에서 9로 표현해서 가장 물렁해진 것을 9라고 하였는데 쌀빨대가 가장 물렁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옥수수 전분 빨대, 사탕수수 빨대, 대나무 빨대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커피 가열을 하면 커피를 넣었을 때 색이 변한 정도는 쌀 빨대와 대나무 빨대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사탕수수와 옥수수 빨대에 그 다음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커피에 넣었을 때 향이 변 정도는 쌀 빨대가 가장 컸고 그 다음 대나무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사탕수수 빨대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실용성입니다. 연구 방법은 빨대를 액체에 넣었을 때 색이 변하는가 번지는가 꺼낸 뒤에 촉감은 어떤지 등의 실험을 보았습니다. 연구 내용은 1. 빨대를 음료에 담았을 때 색이 변하는 점들을 관찰한다. 2. 빨대의 부분을 담았을 때 위로 번지는 정도를 관찰한다. 3. 음료수를 넣고 다시 꺼냈을 때 촉감을 비교한다. 4. 빨대에 음료를 넣었을 때 변하는 것을 살펴본다입니다. 연구 결과는 색 변화에서 사탕수수 빨대는 변화가 없었고 옥수수 전분 빨대도 변화가 없었고 쌀 빨대는 콜라에 넣었을 때 약간 번졌지만 파워에이드는 넣었을 때 파란색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대나무 빨대는 콜라에 넣었을 때 더 진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번지는 정도는 사탕수수 빨대는
콜라에서만 약간 줄어들었고 옥수수 전분 빨대는 변화가 없었고 쌀 빨대는 콜라에서 많이 번졌고 파워에 대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대나무 빨대는 같습니다. 쌀 빨대랑. 음료수를 30분 동안 넣고 다시 꺼냈을 때 촉감은 사탕수수 빨대에선 변화가 없었고 옥수수 전분 빨대도 변화가 없었고 쌀 빨대는 콜라에 넣고 꺼내서 만져보았더니 촉감이 미끌미끌하였습니다. 대나무 빨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콜라에 넣었을 때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는 사탕수수 빨대에선 기포가 조금 나왔고 옥수수 전분 빨대에서는 콜라에 넣었을 때 변화가 없었고 쌀 빨대는 기포가 넘쳤고 대나무 빨대는 기포가 조금 나왔습니다. 밑에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위에 있는 실험을 정리해서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험 3은 흡입력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연구 방법은 빨대를 물이 담긴 통에 집어넣고 스포이드를 빨대 안에 넣은 다음 물을 빨아들여 빨아들인 물의 양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빨대의 길이는 일단 모두 동일하게 맞췄는데 빨대 구멍의 크기는 각 제품의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절은 하지 못했고 최대한 비슷한 구멍의 크기를 가진 빨대들로 실험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첫 번째, 친환경 빨대, 스포이드, 물이 든 통, 눈금 있는 병, 저울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통에 모든 빨대가 공통적으로 담기는 곳을 표시하였고, 그러한 빨대를 손으로 넣은 다음, 그러니까 빨대를 통에 넣고 손을 고정시키고 스포이드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빨대 입구에 집어넣고 빨대마다 일정한 세기로 스포이드를 눌러서 물을 빨아들이게 했습니다. 각 빨대마다 빨대에서 30번, 100번씩 뽑아낸 물을 눈금 있는 병에 따르고 병만의 무게를 빼서 빨대마다 빨아들인 물의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단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물의 무게가 아닌 높이를 재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실험 1에서는 물을 30회 빨아들이고 빨아들인 물의 양을 높이로 측정했는데 대나무 빨대, 그리고 사탕수수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쌀 빨대 순으로 흡입력이 좋아서 물의 양을 가장 많이 빨아들였습니다. 실험 2에서는 물을 30회 빨아들였는데 이거는 아까 실험 1에서 그래프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험 2는 스포이드로 물 빨아들이기 100회, 그리고 빨아들인 물의 양을 무게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로 정리하면 이러한데 대나무 빨대, 사탕수수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쌀 빨대 순으로 빨아들인 물의 무게가 가장 컸습니다. 재현입니다. 실험 1에서는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열에 약한 쌀빨대를 사용하기보다 비교적 열에 강한 대나무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실험 2에서는 사탕수수 빨대가 비교적 번짐 정도와 색변화 정도가 적어 사탕수수 빨대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실험 3에서는 대나무 빨대가 흡입력이 가장 강하여 대나무 빨대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방금 결론에서 말했듯 실험 1에서는 열에 가장 잘 버티는 빨대가 대나무 빨대였고 실험 2에서 실험한 변색과 번지는 정도에 대해서 가장 강한 것은 사탕수수 빨대였습니다. 그리고 실험 3에서는 흡입력이 가장 강한 빨대는 대나무 빨대로 그래서 가장 적합한 빨대는 대나무 빨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실험했을 때 대나무 빨대는 색과 향이 배는 것에는 매우 약했기 때문에 색이나 향이 진한 음료를 마실 때에는 사탕수수 빨대나 옥수수 전분 빨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할 학생이나 선생님 계십니까? 네, 이번에도 없는 것 같네요. 자, 3팀 같은 경우에는요,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빨대들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탐색을 하였습니다. 아마 플라스틱 빨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친환경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불편한 조건 상황에서도 그나마 좋은 게 어떤 것인지 탐색했던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던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4팀 학생들 준비해서 시작해 주십시오.
자, 사팀 학생 천천히 해보세요. 지금 김진환 학생 마음에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 연습하면서 화면 공유가 안 돼가지고 현진 학생이 PPT를 올려주시기로 했는데 네. 3명 중에 1명만 올리면 돼요. 네, 네, 이팀 됐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연구 동기, 이론적 배경, 연구 계획,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느낀점, 지지 인력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 동기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수업에서 생각한 연구 주제를 발표하였고 환경 관련 실험 등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며 토의한 결과로 해바라기를 이용한 토양 오염 정화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토양 오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토양은 지금 지구에 있는 오직만 사용하는 생물 요소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계속 사용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지만 지금 인류가 하는 행동은 모두 토양을 비롯한 모든 자연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 오염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로 인한 오염은 생활 쓰레기, 생활 폐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말하고 산업 폐기물로 인한 오염은 산업 폐수, 미료 유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축산업으로 인한 오염에는 등산이 주의 고투입, 농법 결과, 화학 비료 과다 사용, 발생 등이 여러 오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류에 의한 토양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해바라기 꽃이 오염된 토양을 정화시키는 원리에는 식물 이용 추출, 식물 이용 안정화, 식물 이용 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 이용 휘발성화가 있습니다. 식물 이용 추출에는 오염된 토양 또는 물로부터 오염 물질을 식물의 뿌리로 통해 흡수한 후 지상으로 축적하게 한 후 수거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식물 이용 안정화는 식물의 뿌리에 오염물질을 식물에 안착하여 오염물질이 인근 지역으로 더 퍼지는 것을 막는 방식이고요. 식물 이용 분해는 식물을 이용하여 주로 오염된 지역의 유기물질이 인근 지역으로 더 퍼지는 것을 막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 이용 휘발성화는 오염물질이 흡수하여 휘발성 물질로 바꾸어 대기 중을 배출하는 방식인데 주로 셀enium 또는 수은의 정화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 과정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PPT 한 번 더 넘기셔야 돼요. 네. 사진을 보시면 일반수 pH 농도를 측정하는 모습과 고연성을 첨가한 물의 pH 농도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해바라기에 문 뒤에 pH 농도를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시간 그리고 다른 날짜로 각각의 pH 농도를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에도 pH 농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관찰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진은 그만 보이도록 하고 실험 과정을 보여드리겠는데 먼저 흙을 넣은 화분 3개를 준비하여 심은 뒤에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그 뒤 산성을 시킬 식초나 물향 등을 준비하여 각각의 토양이 다른 농도로 상승을 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해바라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매일 화분의 pH 농도를 측정하고 이때 영향을 주는 오늘 물, 햇빛 등은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해바라기와 상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실험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물을 주기 전에는 실험건 해바라기와 대조건 해바라기의 pH 농도는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막 주입한 1일차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pH 농도 차이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일차의 표를 자세히 보시면 4cm와 7cm의 길이로 각각 특정 결과 깊을수록 pH 농도가 낮다는 것 또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실험군과 대조군의 pH 농도가 같아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이 두 표는 네, 천천히 다시 해주세요. 천천히. 네, 괜찮아요. 이 두 표는 왼쪽은 해바라기, 오른쪽은 국화의 실험 결과입니다. 해바라기의 표는 거의 pH 농도가 처음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나중에는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국화에는 정화 능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느낀점입니다. 네, 실험을 모두 마친 후 실험 결과를 모아보니 실험 전 마음 한켠에 있었던 호기심이었던 우리가 먹는 채소, 이 채소들이 오염된 땅, 생산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오염된 토양의 식품이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오염된 토양일지라도 해바라기와 같은 여러 정화 식물이 있다면 우리의 식사에 올라오는 채소는 정화된 토양의 식품일 것이라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환경 우선 요소인 소중한 토양을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토양을 관리하는 작은 실천. 첫 번째,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두 번째, 농약 사용 취소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농약 폐기물 처리하기. 세 번째, 식료품 구매 시 안전한 토양에서 재배된 것인지 확인하기. 네 번째, 유류 유출을 예방하는 클린 주유소 이용하기. 다섯 번째, 오염된 토양 발견 시 즉각 지자체 신고하기 등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해바라기는 토양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국화는 토양 정화 능력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지만 해바라기가 가장 정화를 빠르게 그리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깊이는 4에서 7cm 정도 가량이며 가장 정화가 느리게 되는 깊이는 19cm 정도입니다. 기후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정화하는 데에는 11일 가량 소요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B팀의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학생이나 선생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가요? 네. 4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선생님이 보니까 실험군과 대조군 잘 설정해가지고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서 연구 목표를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화면 공유 해제해 주시고 5팀 학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빛의 파장에 따른 식물의 성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한서, 박재환, 정우혁입니다. 이번 연구 발표의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현재 환경오염,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어서 스마트팜이라는 자동적인 농장이 개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농장에 사용되는 인공정구의 의문을 품고 정구의 파장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가정 같은 실내에서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으로 첫 번째 빛의 파장별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태양빛 총 4가지를 비교했기 때문에 각각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엽체리와 쌍떡잎 식물을 빛의 영향으로 인한 생장을 비교했습니다. 생장 방법이 다른 무슨과 강낭기행이기 때문에 두 식물을 연구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공광과 자연광을 비교했습니다. 태양빛과 전구의 빛을 사용했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여 두 전구를 각각 비교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방법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른 식물의 생장을 알아보기 위해 선택한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햇빛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종류의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쌍떡잎 식물인 강낭콩과 엽채류인 무순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도, 습도 등 팀원의 생활 환경에 따라 달라져 맞추기 어려운 변인이 있기 때문에 팀원 한 명 한 명이 화분 4개를 각각 준비하여 각자 3번씩 총 9번 실험의 실험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또 각 식물은 정해진 파장의 빛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빛을 찾아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내용입니다. 우선 무순은 하루에 100ml씩 같은 시간에 물을 주었고 빛의 세기를 맞추기 위해 전압과 전류와 같은 전구를 사용했습니다. 또 작은 책장과 검은 우드락을 이용해 빛을 차단하였고 식물이 빛을 받는 시간까지 갖게 하기 위해 태양빛이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만 전구에 불을 켰으며 실험은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했습니다. 강낭콩 또한 무순과 마찬가지로 같은 양의 물을 같은 시간대에 주었고 모든 씨앗들이 비슷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 씨앗을 물에 불려 싹을 틔운 후 화분에 옮겨 심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강낭콩의 특성상 입의 측정이 무순보다 간편했으며 실험은 무순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강낭콩의 경우에는 실험에서 햇빛, 가시광선, 적외선을 가장 잘 자랐고요. 그리고 무순의 경우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햇빛 순으로 가장 잘 자랐습니다. 처음 실험한 강낭콩의 경우 햇빛을 받은 식물과 적외선을 받은 식물이 가장 생산이 잘 돼요. 어느 정도 처음 저희가 세운 가설과 어느 정도 들어맞았지만 무순은 햇빛을 받은 식물이 가장 성장이 안 돼요. 오히려 처음 세운 가설과 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험이 가설과 결과가 좀 상반되게 나온 이유가 아마도 온도라는 변이를 통제하지 못한 게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햇빛을 받게 하기 위하여 베란다에 식물을 두었는데 실험할 때 날씨가 추워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 문화는 빛의 길이가 식물의 생장에 발달을 주는 효과와 그 다음에 식물의 LED 색상과 파장에 따른 식물의 성장 비교 연구를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5팀 발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의응답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있으시죠? 네, 지금 5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 빛의 파장에 따라서 식물의 생장 정도를 장기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6팀 학생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팀입니다. 지금부터 사람에게 이런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및 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향년준, 성승원, 상현준, 홍계빈, 상저중, 이정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목적에서 필요성은 연구 결과에 따른 식물의 성장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용액을 식물 재배에 활용한다면 수확률을 높일 수 있고 식물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목적, 사람에게 이로운 영향을 주는 액체가 식물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따른 식물 성장 결과를 알아내기 위하여 해당 연구를 계획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일정입니다. 9월 3일까지는 연구 세부사항 결정 및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매, 18일부터 22일까지는 개별 현장 체험 학습, 24일까지는 연구 배경 조사 및 연구 진행,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연구 진행, 22일까지는 연구 마무리 및 자료를 정리하기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연구인 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일정은 10월 8일까지는 실험 결정 및 계획 세우기, 13일까지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매, 14일은 발화율 확인을 위한 임시 화분의 파종, 22일까지는 발화율 확인, 11월 5일까지는 연구 진행, 11월 6일은 연구 조기 종료 및 자료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체험학습 실험자 A의 체험학습 결과인데요. 실험자 A의 할아버지께서 상추를 재배하고 계셔서 할아버지께 상추에 관한 것들을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 얻은 내용은 상추는 습기가 많고 더운 곳에 가장 잘 자라고 물을 매일 주면 안 되고 습기가 많은 곳은 5일에 한 번, 습기가 별로 없는 데에는 2일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좋으며 씨를 심을 때 화분에 물을 가득 촉촉히 주고 씨를 깊숙이 하지 않게 조금만 파줬습니다. 처음에는 씨를 많이 심어놓고 싹이 나는 것 몇 개만 남겨 다 숨는다 등이 있습니다. 연구 발본. 사람에게 이런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자료 조사인데요. 저희가 정한 식물은 상추로 결정가닥은 재배 시기만 맞으면 잘 자라고 키우기 쉬운 식물이며 성장 속도 역시 빠른 편에 속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침 파종 시기와 실험 시작이 겹쳐 결정하였습니다. 실험에 쓰일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은 생수, 생강차, 보리차, 레모나물 커피고요. 해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용액은 레모나. 상추는 자체적으로 비타민을 합성하기에 오히려 과잉 섭취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였습니다. 커피. 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이 기대되는 용액은 생수. 생수는 식물 재배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식물 성장에 도움을 주는 미량 원소가 소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물. 식물체의 필수적인 원소이자 생강에 함유된 무기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칼륨과 미량 원소, 다량 원소 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리차. 생수의 보리, 여러 미네랄과 엽산 등 식물의 성장에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성분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탐구 가설. 사람에게 이런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생강물을 준 상추의 성장이 가장 빠를 것이다. 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 순수 비타민물과 레모나물, 생수를 준 청상추의 성장 비교에 대한 가설은 생수를 준 식물의 상태가 가장 좋을 것이다. 빛의 색이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은 초록빛을 받은 상추의 성장이 가장 빠를 것이다. 연구 내용 중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용액 종류 및 지급은 생수, 생강물. 이때 생강물은 생수무게의 7배의 물을 넣고 끓임에서 너무 번거로워 모두 다 생강차 티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보리차는 티백 1개에 물 500ml, 레모나는 140ml 한 포, 커피는 카누 다크로스트 280ml 한 포로 지급하였습니다. 한 군데에서 같은 조건으로 기른 상추 중 크기와 상태가 매우 비슷한 상추를 골라 화분당 4개씩 심는다. 파종 12일 후 화분별로 여러 용액을 2일마다 각각 140ml씩 지급한다. 용액별 상추의 생장 결과와 가장 큰 잎의 크기를 3일마다 관찰 및 기록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비교한다. 추가 연구 내용입니다. 순수 비타민과 레모나물에서 상상추 성장 비교. 비타민을 단물, 레모나를 단물, 일반물을 주며 가장 큰 잎의 크기에 따라 무엇이 식물의 생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용액인지 찾습니다. 빛의 색이 상상추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추를 각각 투명, 빨간, 노랑, 초록, 파란색의 실로판지로 감싸고 하나는 아무것도 감싸지 않아 투과되는 빛의 색에 차이가 생기게 해서 무엇이 가장 발화율이 높고 잘 자라는지 알아봅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실험자 A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잎 크기로 보았을 때는 보리차, 비타민물, 생강물, 일반물, 커피가 이 순서대로 가장 잘 자랐습니다. 실험 초반에는 일반물을 준 상추가 잘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자 A의 연구 마지막 날입니다. 일반물, 커피, 생강물, 보리차, 비타민물 순으로 가장 잘 자랐고 실험 후반에는 일반물을 준 상추가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상추에게는 일반물이 제일 좋은 물질임을 알 수 있고 비타민은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결과 실험자 B의 결과입니다. 가장 큰 잎 크기로 보았을 때는 커피는 생강물과 같고 생수, 보리차, 비타민 순으로 잘 자랐습니다. 육안으로 볼 경우 커피와 생강물은 유독 싱싱하나 비타민은 잎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실험 결과 정리입니다. 생강물과 생수는 꾸준히 일정하게 성장하였으며 커피는 초반에는 별로 성장하지 않았으나 후반부에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비타민은 초반부터 마무리까지 성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실험자 C의 결과입니다. 영액을 처음 주었을 때 결과인데 가장 큰 크기로 보았을 때는 보리차, 커피, 생강물, 비타민, 일반물 순으로 가장 잘 자랐습니다. 실험 초반에는 일반물을 준 상추가 잘 자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마지막 날 결과입니다. 커피, 생강물, 물, 보리차, 비타민 순으로 가장 잘 자랐고 실험 후반에는 커피와 생강물을 준 상추가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커피, 생강물, 물, 보리차, 비타민 순으로 잘 자랐고 레모나는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순수 비타민과 레모나 물에서 청상추의 성장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일반물 순수 비타민 레모나 순으로 가장 잘 자랐고 실험 초반에는 일반물을 준 상추가 가장 잘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마지막 날입니다. 일반물 레모나 순수 비타민 순으로 가장 잘 자랐고 실험 후반에도 역시 일반물을 준 상추가 가장 잘 자랐으며 순수 비타민을 준 상추가 가장 잘 자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로 상추에는 일반물이 가장 좋은 물질임을 알 수 있었고 비타민 C는 식물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빛의 색이 청상추의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선 초반에 싹의 상태나 크기는 비슷했지만 초록빛과 파랑빛의 발화율이 72%로 가장 높았고 초록빛을 준 상추의 성장이 가장 빠르며 빨간빛과 노란빛을 받은 상추의 성장이 유독 느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험자 A의 사람에게 이러한 물질이 식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의 실험자 A의 결론입니다. 식물의 생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친 물질은 물이며 생수가 상추의 성장에 좋았던 이유는 생수 안에 있는 미네랄 성분 때문에 상추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험자 B의 결론입니다. 식물의 성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생강물과 커피였습니다. 생강물에는 식물체의 필수적인 원소인 칼륨, 미량 원소, 다량 원소 등을 함유하고 있고 커피는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유기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자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자 C의 결론입니다. 식물의 생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물질은 커피이며 커피에는
식물의 생장에 도움을 주는 물질인 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추의 성장이 좋았던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순수 비타민과 레모나물에서 청상추의 성장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생수를 준 상추의 상태가 가장 좋으므로 식물의 성장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며, 순수 비타민을 준 상추는 당분이 있는 레모나를 준 상추보다도 성장이 더뎠으므로 비타민 C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색이 청상추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론입니다. 초록과 파란 빛의 상추의 발화율을 높이며 초록, 파란 빛을 받은 상추의 성장이 유독 빠르다. 이를 통해 초록, 파란 빛이 식물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식물은 주로 청색광과 적색광을 광합성에 이용하며, 녹색광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청색광은 식물의 웃자람과 뿌리 발달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시 나온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사람에게 이러한 물질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는 분명 다 같은 내용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연구 기간이 짧아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여서 결론이 다 다르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순수 비타민과 레모나물에서 청상추의 성장을 비교하는 연구에서는 비타민 C는 식물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빛의 색이 상추의 생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적색광과 녹색광이 싹채소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하여 빨간빛과 초록빛을 쬐 상추가 가장 잘 자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예상과 달리 빨간빛은 발화율도 낮고 성장 속도도 역시 느려서 의외였습니다. 또 실험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으니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할 학생이나 선생님 계십니까? 네, 없나요? 6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자신의 생각했던 변인들의 결과를 관찰한 다음에 왜 이러한 효과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7팀 학생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오염은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황보석, 최지성, 양효주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한겨레 신문 기사를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요. 한 세기 만에 폭우로 곳곳 침수된 밴쿠버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북태평양 연안 지역이 한 세기 만에 발생한 대폭우로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 폭우는 한 달 동안 내릴 강수가 이틀 만에 쏟아졌으며 주요 도시 밴쿠버가 교통망이 도절되고 인근 소도시들이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기 중에 거대한 습도층이 형성되는 대기의 강 현상이 이번 폭우의 원인이라고 하며,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의 결과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뉴스나 기사에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저희 조는 많이 들어본 수질오염의 쓰레기섬이나 토양오염의 쓰레기 매립 등의 환경 동식물 파괴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기오염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알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환경을 아낀다면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고 싶어서 대기오염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인식과 경고를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대기오염과 비슷하게 식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의 주 요인을 이산화탄소, 생성비, 미세먼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실험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실험에서는 양초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실험을 하였고, 산성비 실험에서는 탄산음료나 식초 중 탄산음료는 주변에 안에 들어간 성분이 너무 많아 식초를 준비했으며, 먼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청소기 속 먼지를 했고, 먼지를 순환시키기 위해 대형 비닐봉지와 소형 선풍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각각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식물을 교입하여 재료를 주입하는 형태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험의 차이를 주기 위해 같게 할 점, 다르게 할 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르게 할 점은 영향을 줄 식물에게만 재료를 주입하는 것이고, 같게 할 점은 빛과 물의 양 등입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 관련 실험에서는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양초의 연기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식물에만 양초 연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영향을 주었습니다. 실험 초반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실험이 중반에 접어들자 조금씩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연기를 흡수한 식물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였으나 연기를 흡수하지 않은 식물은 계속해서 새순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후반부가 되자 연기를 흡수한 식물은 전보다 더 시들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흡수하지 않은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실험 마지막으로 접어들자 연기를 흡수한 식물은 완전히 시들어버려서 다시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물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연기를 흡수하지 않는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성비 실험입니다. 산성비는 산성비와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초로 2개의 식물을 놓고 한쪽 화분에만 일정한 양의 식초를 뿌려주었습니다. 실험 10일차 심어졌던 새싹이 자라 4cm가 되었을 때부터 식초를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식초를 뿌린 초반부에 식초를 뿌린 식물이 점점 시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뿌리기 시작한 중반으로 시들기 시작하자 식물은 시들어 2cm가 되었고, 식물은 누렇게 변하거나 흙의 식물 주위에 곰팡이가 생기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후반으로 가자 곰팡이가 크게 번지고 완전히 시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실험입니다. 미세먼지는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먼지를 한 식물에만 하루에 7시간씩 순환하며 영향을 주었습니다. 두 무순 모두 햇빛이 없는 조건에서 발화를 하였고, 발화를 한 뒤에는 각자의 조건을 맞게 환경을 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환경은 빛이 잘 닿고 공기가 좋은 환경을 기준으로 하여 집 창가에서 햇빛을 받게 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에서는 빛이 잘 닿지 않는 점과 먼지를 기준으로 하여 빛의 양이 적고 미세먼지를 청소기 먼지로 구현하여 실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발화가 시작하고 각자의 환경에서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자 속에 실험이 4일차가 되자 두 실험구의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순의 성장 속도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길이를 측정하자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란 무순은 5.7cm, 먼지를 마시고 자란 무순은 5cm였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이 후반부로 가자 먼지 무순의 길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신 무순보다 길어졌지만 깨끗한 공기 무순에서 발화가 더 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연기를 흡수한 식물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시들어버렸고, 연기를 흡수하지 않는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양초도 식물에게는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성비 관련 실험입니다. 식초를 뿌린 화분은 하루 정도는 크게 변화가 없다. 중반부로 뜯자 갈색 비들로 시들어 있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자 흙에서 곰팡이가 피었고, 그 뒤에는 완전히 시들고 말았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산성비는 식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산성비는 토양에까지 오염을 시켜 다른 미생물이나 곤충, 지렁이까지도 죽게 만들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실험입니다. 깨끗한 공기에서 실험한 식물은 발화가 다 이루어졌고,
색깔도 파릇파릇했습니다. 그러나 먼지에 노출된 식물은 발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흐린색을 띠고 있었으며 식물은 먼지와 빛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대기오염은 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주제로 하고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종료되었을 때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실험에서는 식물은 미세먼지나 빛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산성비 실험에서 산성비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며 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만 아니 토양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실험에서는 식물에게는 기본적으로 정화 능력이 있으나 과도하게 오염물질이 주입된다면 더 이상 자라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산성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은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오염, 미세먼지, 산성비가 각각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험을 한 결과 대기오염 성분은 식물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이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실험을 해보아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식물에 관한 내용과 대기오염과 같은 물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조건을 보완하고 실험 종류를 좀 더 늘려서 자세하게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 혹시 질문할 학생 있으십니까? 네, 학생들 되게 연구 참 잘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8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왜 약을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 팀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수용객의 액성에 따른 약의 용해도를 주제로 잡고 탐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목차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결론 및 재원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으로는 수용의 액성에 따라 알약의 용해도가 변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소화기관과 용해도 사이의 관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산성이나 염기성, 중성의 조건에서와 약의 형태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액체 종류에 따른 용해도 변화 실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경구형과 캡슐형 두 가지 종류의 약을 사용하는 실험이고요. 약이 어떤 액체에서 가장 용해가 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먼저 300ml의 물을 3컵 준비하고 한 컵에는 식초를 5ml를 넣어 산성 액체를 만들고 다른 하나에는 가루비누 5g을 넣어 염기성 액체를 만듭니다. 이때 모든 액체는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6도가 되도록 합니다. 모든 비커가 준비되었을 경우 비커에 경구형 알약 또는 캡슐형 알약을 넣고 시간에 따른 상태 변화를 관찰합니다. 용해도를 비교할 때 용해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어서 무게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약이 가루가 되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 커피 필터로 걸은 후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습니다. 캡슐형 알약의 결과로는 산성과 중성에서 약의 용해도가 같았고 염기성에서 약이 가장 잘 녹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캡슐약이 산성에서 잘 용해된다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캡슐약이 산성이 강한 위에서 분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경구형 알약에서는 캡슐형과 다르게 약이 염기성에서 가장 잘 녹았고 그 다음이 중성, 산성 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바탕으로 캡슐형 알약은 산성이 강한 위에서 분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염기성인 소장에서 분해되어 흡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용액의 산성도 및 염기성도에 따른 알약의 용해도 비교 실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식초와 물의 혼합 및 가루비누의 양을 달리하여 산성도와 염기성도가 다른 수용액에서 경구형 알약과 캡슐형 알약의 용해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경구형 알약은 3분 동안 용해된 양을, 캡슐형 알약은 20분 동안 용해된 양을 각각 측정하여 산성도와 염기성도가 알약의 용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으로는 첫 번째, 소량의 물에 식초를 각각 5ml, 10ml, 20ml로 혼합한 후 각각 물을 추가로 넣어 최종 부피가 300ml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각 유사하게 가루비누 0.27g, 0.6g, 1.2g이 포함된 수용액 300ml를 제조합니다. 세 번째, 산성도가 다른 세 가지 수용액과 염기성도가 다른 세 가지 수용액에 경구형 알약을 넣고 3분이 지난 후 남아있는 알약을 꺼냅니다. 하루 정도 건조시킨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알약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네 번째, 캡슐형 알약을 사용하여 과정 1부터 3을 반복합니다. 이때 캡슐형 알약은 20분이 지난 후 건조시킨 다음 질량을 측정합니다. 사진들로는 실험 준비물 모습 사진과 경구형 캡슐형 알약의 변화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연구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첨가 식초의 양을 달리하여 산성도를 변화시켰고 산성도에 따라 경구형 알약의 용해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탐구 결과 산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용해된 알약의 질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첨가한 비누의 양을 달리하여 염기성도를 변화시켰고 염기성도에 따라 경구형 알약의 용해도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성도와 유사하게 염기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용해된 알약의 질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위 실험을 캡슐형 알약에 대해서도 반복하였고 실험 결과 산성도 및 염기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해된 알약의 질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용해도의 증가폭은 산성도의 변화량에 따라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안입니다. 경구형 알약의 경우 염기성, 중성, 산성순으로 용해도가 높았고 캡슐형 알약은 이와 반대로 산성과 중성이 염기성보다 용해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구형 알약은 약 염기성의 초장에서 용해 및 흡수되고 캡슐형 알약은 산성도가 높은 위에서 쉽게 용해되어 약효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차례로는 여러 종류의 알약을 실험해보지 못하였고 가정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한번 실험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할 학생이나 선생님 계십니까? 네, 8팀 같은 경우에는 약의 용해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구형 알약과 캡슐형 알약을 중심으로 탐구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학생들 모두 다 캠 다 켜져 있으신가요? 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두 팀을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좀 가정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물들 그리고 실험 과정을 수행할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선생님들한테 멘토링 받으면서 자체 실험 과정을 바꿔가고 또 결과를 재해석하고 재실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좀 고생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금 1팀부터 8팀까지 대부분의 팀 역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학생들 지도해 보면 처음 연구나 탐구를 시작할 때 이런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겪어가면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어떤 과제 연구나 R&D나 이런 거 할 때 창의융합 상상소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값지게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저뿐만 아니라 최민지 선생님, 최시혜 선생님, 모든 선생님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셨다고 제가 저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B학급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한 번 더 일정 한 번 더 확인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10시 50분까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시 50분이 되면 다시 이제 2부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2부는 아마 그 줌 주소가 아침에 격려사 왔던 아마 그 주소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소에 가서 가지고 두 번째 2부에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B팀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